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간 단위로 또 2주째 반등세를 이어갔죠. 네, 들려오는 뉴스들은 흉흉합니다. 3주째 계속해서 은행이 문제가 되는데 네. 지난 주말에는 또 독일의 유럽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치방크에 관련한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습니다만 뉴욕 증시 놀라운 복원력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지난주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네, 혼조세로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특히 또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2차 전지 업종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살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 정말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사비를 주고 달래보아도 협상이 아예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매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명도에 있어 강제 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는데요. 낙찰받은 물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맞춘 재테크 아이디어 하우머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팬데믹,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단어죠. 이 팬데믹이 은행 그리고 뱅크 뒤에 붙어서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펀더멘탈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기보다는 은행에 대한 공포가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의 마음이 문제인 만큼 뱅크데믹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공포가 크레딧 스위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일의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를 덮쳤습니다. 오늘은 유럽 증시 금요일장부터 보겠습니다. 도이체방크 불안이 유럽 증시를 흔들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가 1.66% 내렸고요. 뿌찌, 깍그 지수 모두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지수가 흔들린 건 크레딧 스위스의 다음 타자로 도이체방크가 지목되면서 시장이 뱅크데믹에 떨었기 때문인데요.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체방크의 주가 장중 한때 14% 가까이 급락하면서 위험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던 건 부도 위험만 따로 떼어내서 사고 파는 신용파생 상품 CDS 프리미엄이 20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위기 신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부도 가능성이나 신용 경색 위험이 높아지면 함께 오릅니다. 무엇이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 급등을 유발했냐? 특별한 촉매제는 없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부도 위기가 UBS와의 합병으로 처리되면서 위험이 해결된 게 아니라 미뤄졌을 뿐이라는 투자자들의 불신이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이체방크가 흔들리자 유럽의 다른 은행들도 불안감에 휩싸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시에타 제네랄이 5.8%, 코메르츠방크,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5% 넘게 내렸고요. BNP 파리바가 5% 가까이, 크레디 아그리콜이 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발 불길이 독일까지 덮칠까 당국자들이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요. 독일 총리는 도이체방크가 수익성이 매우 높은 은행이라면서 위기설을 일축시키기도 했죠.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도 이날 주가 급락은 비이성적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도 도이체방크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도이체방크를 감쌌는데요. 이런 재빠른 진화 덕에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덜었고요.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상승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가 0.4%, S&P 500 지수가 0.5%, 나스닥 지수 0.3%가량 올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애플이 0.8%,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세를 보였고요. 알파벳과 아마존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5%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낙폭을 줄여나간 모습이었고요. 6위 버크셔서웨이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와 비자가 하락 마감한 반면 메타와 유나이티드 그룹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락 마감한 종목도 있었지만 대부분 장 초반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이날 상승 마감에는 대표적인 매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고요. 은행권 스트레스가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당장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건 아니지만 매파의 입에서 인하라는 단어가 나온 만큼 시장은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CEO도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한 만큼 연준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죠.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각각 증시 하락과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인데요. 이날 시장은 금리 인하라는 단어에 더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행 위기가 은행 업계를 바꾸는 건 물론 다른 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초기만 하더라도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도 몰랐는데요. 이번 뱅크데믹도 진정이 되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 변화 중 대표적인 건 은행업계 구조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예금 규모가 지난 15일 기준 전주 대비 984억 달러 줄어서 17조 5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요. 기준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중소은행에서 예금이 빠질 때 대형은행으로는 예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더 안전한 은행, 튼튼한 은행을 찾고 있다는 뜻인데요. 중소은행들이 힘들어지면 은행업계의 M&A가 활발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무디스는 은행 부문을 넘어서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서 예상보다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전했는데요. 그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음 취약지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행 업계에 이어서 부동산 업계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질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사태 속 승자일까요? 아니면 패자일까요? 주말 사이 3,600만 원대로 내려갔던 가격이 현재 오전 8시 기준으로는 3,730만 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은행권 리스크가 경기 침체를 앞당길 것이고 이에 따라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1% 하락하면서 배럴당 69달러 선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1.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는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372%, 2년물 국채금리 3.767%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지나갈까요? 일단 연준 인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27일에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28일과 29일에는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각각 상원 그리고 하원에 출연을 합니다. 증언에 나섰는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일에는 4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되고요. 또 보스턴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같은 날 유럽중앙은행 이사회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럽 은행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도 이 회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1일에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공개되고요. 이어서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까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바쁜 한 주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는 올해 1분기를 마무리하는 한 주이기도 한 만큼 포지션 조정에 따른 변동성도 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꼬리물기식으로 터지는 은행권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등 미국 은행들의 잇따른 파산 후 위기는 유럽의 은행들로까지 전이된 모습인데요.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 온라인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전 CEO는 당분간 극단적인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는데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e Fed's now trying to run two tracks where it's trying to tighten monetary policy to deal with inflation, but it's also trying to provide liquidity to the banking system. All that breeds is uncertainty, and I think for investors right now, they should be fairly cautious. It's a very news-driven market, so unless you can predict what the news is going to be this afternoon or tomorrow, I think, as a trader, you should make sure you limit your risk.
Don't start to take outsized positions. We used to say at Ameritrade, always know your downside and be willing to make sure you're willing to tolerate that loss. So don't take extreme positions right now. 미국 투자은행 베어드 투자전략 애널리스트는 방어주에 주목했는데요. 당분간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어주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전환함에 따라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 또는 현금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ou enter kind of a new stage in the Fed's fight against inflation or just general tightening, and it becomes probably a pretty good time to start thinking about getting risk on. Near term, you're likely to continue to see volatility, and defensives might even outperform as we kind of head towards a slowdown. But longer term, this pivot from the Fed has usually represented a good time to get risk on. I mean, when I say risk on, I'm speaking more broadly about, owning equities, being exposed to the market as opposed to fixed income or cash. 미국 투자자문사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도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했는데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럽은행들이 약세를 보이면 시장은 매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Our position remains defensive. We think what's happening here over the last few weeks is really a reflection of the once in a generation or the most aggressive rate hikes we've seen in a generation, and there's consequences to that. Coming into this year, we were on more of the defensive front, thinking that would have an impact. We didn't know when and we didn't know where, but we're starting to see that impact. And I think even in the U.S. markets yesterday, what you saw is that the banks made a fresh low. So they went below the low of a few weeks ago. That's important, in our view, a negative. And as you mentioned this morning, we're seeing that overseas as well. The banks in Europe are a big part of those indexes. So if they're weak, it's hard for those markets to make traction. 네, 오늘은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클 때 펼치면 좋은 투자 전략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다양한 월가 소식과 전문가 발언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죠. 유럽의 은행 위기, 이번엔 독일의 도이치방크입니다. 도이치방크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면서 유럽 증시에서 지난 주말 주가가 한때 14%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독일 당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시장 불안감이 실제 위기로 번지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도이치방크 독일 최대 은행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주가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요, 부도 가능성을 가리키는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게 최근 급등하면서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CDS 프리미엄이 한때 2.2%를 초과하면서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을 넘기도 했는데요. 도이체방크 주가는 장중 14% 이상 급락을 했고 최종에서는 8.5%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위기설을 부추긴 게 결국 크레딧 스위스 사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UBS가 크레딧 스위스 인수할 때 네. 코코본드의 배신이다, 코코본드의 저주다 이런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약 170억 달러 규모의 코코본드의 일종이죠. AT1, 이 신종자본증권이 모두 상각 처리되면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는데요. 코코본드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 실패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종의 투자들의 구제 금융 역할을 하도록 만든 설계된 채권입니다. 이 조건부 전환 사채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채권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리자 다른 은행 채권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고, 그렇다면 그 다음 타자가 어디겠느냐 했을 때 도이체방크가 지목된 겁니다. 도이체방크 역시 상당한 양의 AT1을 발행한 상태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AT1 채권은 91억 달러 규모로 유럽의 평균 규모보다 좀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CS, 크레딧 스위스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도이체방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주가도 급락을 했고 반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은행의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다릅니다. 재무 건전성이 나빴던 크레딧 스위스와 달리 도이체방크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어쨌든 대규모 예금 인출, 손실 누적이 쌓인 상태였고, 도이체방크는 지난해 순수익이 전년 대비 159% 상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도 142%로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때문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도이체방크는 크레딧 스위스가 아니다. 이 수익성이 좋은 은행이라면서 이례적으로 민간은행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유로존 은행의 부문은 강력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고 있다고 사태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도 도이체방크는 제2의 크레딧 스위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의 불안감은 다소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러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딱 터지니까 바로 총리가 나오고 네. 미국도 대통령이 나서고 네.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뭐 그렇게 해서 시장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불안 심리는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네, 역설적으로 시장의 불안감이 너무 빠르게 퍼지니까 이렇게 네. 시장들이 나서는 예, 모습이라고 볼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은행주 하락에 오히려 베팅을 하면서 사태를 더 몰아가는 것도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마크 브랜슨 독일 금융감독청장은 유럽은행들의 재정은 비교적 건전한데 심리적 전염이 큰 문제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CNBC 방송도 시장이 타깃을 일단 정하면 무너뜨리는데 그냥 총력을 다하는 네. 분위기로 일단 몰아간다.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은행권에 대한 알 수 없는 공포, 이렇게 비이성적인 공포가 확산할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동요를 하고 결국에는 예상대로 리스크가 더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현재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양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형님보단 아우입니다.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형님보단 아우,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 코스닥 지수만 잘 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지수 함께 보시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0.39% 하락해 2,414.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1.47% 올라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종가는 824.11포인트. 최근에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보다 많은 상황인데 올해 코스닥 지수 무려 21.8%나 뛰어서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유가증권에서 개인은 1,810억 원, 외국인이 458억 원 등반 매수를 했지만 기관의 대거 매도의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기관은 2,32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2차 전지와 개임주를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3,409억 원 순매수를 한 반면에 외국인이 2,453억 원, 기관이 1,009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이죠.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6원 오른 1,294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FOMC 결과를 통화 완화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면서 30원가량 급락했었는데 이게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되돌림 그리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290원대에서 마감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총 10위권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8개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글로벌 기업 CEO들과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날 것이란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1.12% 올라서 종가 63,000원이었고요.
그밖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04% 올라 하락해서 56만 9천 원, SK하이닉스가 1.36% 빠지며 87,3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13% 하락해 종가 79만 7천 원, 80만 원 선이 깨졌고요. 삼성 SDI가 3.62% 큰 폭으로 하락하며 종가 71만 9천 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개임주가 강세였습니다. 중국이 국내 개임사를 상대로 판호를 발급한다고 밝힌 이후에 개임사들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 코스닥 1위부터 5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하며 0.85% 약세로 종가 23만 3천 원, 에코프로가 0.2% 하락해 마감가 45만 6천 원이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7% 빠지며 종가 6만 3,300원, 그리고 LNF가 7.2% 강세 보이면서 마감가 26만 8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제 게임주 주가를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0.49% 올라 종가 4만 1,200원이었고요. 이날 펄어비스가 8.4%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가는 4만 6,250원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통신 장비, 그리고 전자 장비와 기기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 시장 대비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애플이 삼성 아이폰용 유기 발관 다이오드, OLED 패널을 추가 주문하면서 의존도를 높였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삼성전자를 5G 네트워크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이슈가 통신 장비 업종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밖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 모멘텀으로 관련주들,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죠. 증시 분위기 이번 주엔 어떨까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에는 은행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앞서 굿모닝 마켓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권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으셔야겠고요. 업종별로 보면 2차 전지에 불었던 훈풍이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에 KRX 반도체 지수가 일주일 동안 6%나 올랐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 증권가에서 2차 전지주 다음으로 반도체 업종을 주목하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 다음으로 반도체를 주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월 들어서 시장을 주도한 2차 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하향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챗 GPT를 시작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도 반도체 업황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지금 상황을 진단해보자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괴리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큰 폭으로 뛰었는데 우리나라는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신한투자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올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모멘텀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하죠.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부문에 대해서 세액 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서 12 그리고 8에서 15%로 올리고 또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이게 기재위를 통과했는데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 처리가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테크를 강조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종목으로는 테크 대형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와 LG전자, 삼성전기를 꼽았고요. 중소형 중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SNS텍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덕산 레오룩스를 픽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번 주 국내 증시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공시들로도 오늘장 관심 종목 예측해보는 공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밸류앤그로스 강성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강세 업종 테마부터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인텔, AMD 등이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강세 마감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 출발에 성공했습니다. 업종의 상승 배경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점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악화되었지만 현재 주가는 1분기 대규모 적자 등 실적 우려감을 포함해서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상태라는 점인데요. 특히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터가 하반기 업황 개선을 기대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는 곳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D램의 그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비 기준으로 50% 넘게 하락한 상황이지만 이제 월 기준으로 본다면은 1월 저점을 찍고 2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들의 감산 활동 효과와 전방 시장의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300조 원 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K7수법의 기재위 통과 소식 역시 반도체 소부장 밸류체인의 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6개월 이내 상장한 신규 상장한 반도체 종목들은 시총이 낮은 기업들 중심으로 테마성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저스템이나 미래 반도체 등의 그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업황을 볼 때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 업종의 상승이 이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점인데요. 2차 전지가 1월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좀 충분히 많이 상승했고 좀 수급적으로 과열권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다음 주도 업종도 좀 찾아야 되는 시기라 생각되고요. 그 시장의 스마트머니들은 주가가 이미 오른 기업보다 앞으로 올라갈 기업으로 유입된다는 점을 본다면 악재가 충분히 나와 있는 반도체 쪽도 그 포트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생각되고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라 생각됩니다. 네, 강 대표님 설명 듣다 보니까 참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면받던 반도체 쪽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반가운 현상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나왔던 공시들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성일하이텍 소식입니다. 그 중국 기업의 250억 규모의 황산니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고요. 이 같은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2% 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소식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퀸크릭에 있는 퀸크릭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원통형 배터리 및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리고 리튬 인산철 그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는데요.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의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될 예정입니다. 앞서 북미 투자에 대한 재검토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투자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5조 5천억 원 추가하였고요. 미국 완성차 업계의 수요를 좀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1조 5,098억 원의 사법인 주식 취득 결정했다 공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브와 컴투스 소식인데요. 그 카카오가 15만 원의 SM 발행 주식의 35%를 이제 공개 매수한다 밝힌 상황에서 하이브와 컴투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공개 매수에 참여해 처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안분 비례 방식으로 매수 물량을 할당하는 만큼 그 두 기업 다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개 매수 참여자들이 많은 만큼 당장은 시세 차익을 보게 되었지만 남은 물량은 당분간 쌓고 있어야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손실 가능성도 남게 되었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표죠.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오는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월 근원 PC의 연간, 월간 상승률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헤드라인 PC의 물가의 상승률 역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의 안나왕 애널리스트는 근원 PC의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예상되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PC 서비스 물가가 최근 수개월간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와 관련해 고무적인 신호는 아닐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 불안이 불거지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이번 주 연준의 제퍼슨 및 월러 이사, 보스턴과 리치몬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줄지어 예정돼 있는 만큼 어떤 말들이 오갈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가 힘겨운 한 해를 보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글로벌 금융 안전성 위험이 커졌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3% 이하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어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특히 부채 수준이 높은 저소득 국가의 경제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리오프닝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세계 경제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지난해 10월보다 0.8%포인트나 높여 잡았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주목한 주요 외신도 함께 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금리 상승이 이 부유층 고객에 집중하는 은행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은 과거 금융위기가 이 신용이 낮은 고객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에서 비롯된 만큼 이 대출 상황과 현금 예치 능력 등을 고려해 부유층 고객을 선호해 왔는데 이 저널은 최근 은행 위기는 이 신용이 높은 부유층과도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이 장기화되자 고액 예금자의 고수익 추구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은행 예금 인출이 증가하고 또 주택 매입에 필요한 전보론이 크게 늘었는데 정부 보증이 제공되지 않아 은행이 시장에서 매도하기 어렵고 이 금리 상승으로 가치는 하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기업들의 감원, 이 자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부유층까지 확산하면서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부유층 고객에 집중하는 은행들도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에 주목했습니다.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헤드라인 물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졌지만 근원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당분간 20위의 인플레이션 제어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유로존 내 식품과 상품 및 서비스 가격뿐 아니라 이 노동자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단기간 내 근원 인플레 하락 전환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고려할 때 오는 5월과 6월 그리고 7월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경제 이벤트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시각 8시 33분 지나갑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은행권 위기 뭐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두더지 게임 하듯이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것도 꼭 이렇게 3주 연속 주말에 나타나죠. 맞아요.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고 나서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해결책이 나왔고 그 다음 주에는 크레딧 스위스. 네. 바로 뭐 UBS 인수 얘기까지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뜬금없이 또 도이치은행? 도이치뱅크. 네, 그래 됐는데. 아, 제가 요즘 이거 100분 머니쇼 진행 맡고 나서 제가 큰일 났습니다. 왜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 자리에서 저 패널로 나올 때 일요일 날 오후를 꼬박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면서 공부가 됐는데 요즘은 그냥 월요일 날 이효석 이사한테 듣지 뭐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해요. 거의 리스너 수준으로 되죠. 그렇게 된 것 워낙 같습니다. 또 그동안 쌓은 또 그게 있으시니까. 자, 그럼 엄날치 이효석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네, 궁금한 네, 것도 네. 많고. 네네네. 어떤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전부 저 자막에 도이치뱅크 사태를 가지고 비이성적 공포라고 이렇게 자막에 자주 나왔어요. 네네네. 공포는 공포인데 비이성적이었다. 너무 좀 과하다. 공포가 이런 어떻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이치뱅크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예. 도이치뱅크가 지난주 금요일에 15% 장중에 하락했다가 8% 하락한 걸로 마감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지적이 됐었죠.
특히나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됐었던 코코본드가 네. 얘도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예.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코코본드 먼저 얘기를 좀 해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코코본드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자본이냐 부채냐 그 중간에 이게 모호한 구간에 있는 자본 조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은행이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코코본드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 중간적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코본드가 문제가 됐던 건 그거죠.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그 코코본드가 모두 전액 상각되면서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좀 기분이 많이 나쁘죠. 뭐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걸 내가 주식을 투자한 사람보다도 내가 못한 거냐 이런 이제 억울함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는 코코본드가 발행 당시 또 투자자들도 그걸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죠. 계약서상에 다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사실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너무 가장 확실하게 호황을 누릴 앞으로 한 1, 2년 동안 네. 그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바로 이제 변호사들이라고. 여러 왜냐면 가지. 이게 지금 말씀 왜 드리냐면은 코코본드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일들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게 문제가 있는데 누가 책임질래? 누가 손해 볼래? 이 얘기가 될 거고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코본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뒤에 말씀드릴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초호황을 누리게 될 것 같다. 변호사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니 그건 뭐 빛의 속도로 똑똑해지고 있다는데 뭐 꼭 변호사 써야 됩니까? 챗 GPT한테 물어보지. 아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변호사분들이 지금 이제 기분이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코코본드와 관련돼서 처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문제가 됐을 때 월요일 날 유럽에 있는 모든 은행의 코코본드 가격이 다 하락했었는데 네. 나머지들은 다 올랐거든요. 근데 유독 도이치뱅크만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의구심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아도 만약에 도이치뱅크가 도이치뱅크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혹시 망하면은 엄청 좋을 수 있는 투자처가 뭐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투자자들이 어디로 이제 몰려가냐면은 이제 풋옵션으로 몰려가는 거죠. 도이치뱅크가 안 망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예. 혹시라도 망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상품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풋옵션으로 몰려가고 공매도도 몰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보니까 주말에 뭔 일이 있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한 우려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도이치뱅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지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다라는 네. 해석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도이치뱅크에 대한 의심은 자연스럽게 지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너무 심각해서 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Too serious to fail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는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서 망하면 안 된다. 망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예. 망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망하면 진짜 큰일 난다. 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서로 야 이거는 좀 서로 얘기하지 말자 좀 분위기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블랙스톤 그리고 이제 핌코에서 투자한 부동산 펀드들이 부도가 난 지가 1월 달에 한번 부도가 났고요. 그것도 규모가 꽤 큰 규모로 예. 2월 달에도 한번 부도가 났는데 예. 뭐 블룸버그 기사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쉬쉬하면서 넘어갔어요. 쉬쉬하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커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얘기를 감히 지금 월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안 돼요. 예, 예. 큰일 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터지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업용 부동산이 왜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건지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더 해주세요. 네, 일단 사이즈가 예. 너무 큽니다. 월요일 날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현석 이사가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짚어보긴 해야죠. 네네네. 왜냐면 이게 어떤 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는 네, 좀 근데 알아야 이게 되니까. 뒤에는 또 긍정적인 이야기로 예. 연결되니까 네, 조금만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이즈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나가 있는 대출 규모가 한 5.1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도이치뱅크
즉 전체 미국 전체. 상업용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5조 달러가 대출이 넘는다? 5조 달러가 넘는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연준의 자산에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지금 부실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부실이 되게 되면은 그 규모가 지금 추정돼 있는 것이 올 초에 추정된 게 이제 175 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200조 원이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네. SVB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거랑은 뭐 비교가 비교가 안 안 되는 되네요. 예, 정도의 규모가. 10배 이상이 되는 예. 수준의 부실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알지 그거 모르냐, 그거 공실률 높은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공실률 데이터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예. 그래프까지 그런데 나온 것 같던데. 네. 네. 20%에 육박하는 저거구나. 공실률. 예. 이게 제가 이제 공실률 이게 지금 실화냐라고 써놨는데 19년에 비해서 20년, 22년 작년 4분기에 공실률이 너무나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짙은 색이 2019년이고 네, 조금 2019년 연한 4월이고 색이? 네, 하늘색이 지난 4분기인 지난 거죠. 4분기 20% 넘어간 것들도 보이죠. 뭐 예. 휴스턴이나 댈러스 이런 곳은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중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샌프란시스코는 원래 공실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었어요. 네. 2019년에는 공실률이 보시는 것처럼 5%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19%다. 실리콘밸리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공실률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진 않고 있지만 거래가 된다면 10에서 20%씩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모기지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문제는 절대 터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네. 만약에 터진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터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로 금리도 올리고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공실률 생기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잖아요. 가격이 빠지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도 똑같은데 LTV에 걸려요. 10억짜리 집을 대출을 받을 때 60% 이상 대출 못 받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6억만 대출 받았는데 그 집값이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 LTV 이상 돈을 받고 있네? 상환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상환해. 그랬더니 상환하러 어디로 가야 된다면? 은행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게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 정도가 중소형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형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했는데 부동산 대출을 지금 LTV에 걸려서 대출하러 갔더니 상환하러 갔더니 너 SVB 뉴스 안 봤니? 지금 우리가 지금 니네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니? 라고 해서 이제 딱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지금 월가에서 지난 주말부터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그래요. 이 이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월가연들 모르겠으며 우리나라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1층도 공실 있는 데가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코로나의 영향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한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세요. 아시죠? 예감하시죠? 네. 예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장이 뭐 S&P 500이 뭐 1% 하락해서 그것 다 돌려 세웠다는 거. 네네네. 이 힘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똑같은 얘기예요. SVB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미실현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안 네. 팔면 되는 거예요. 안 팔면. 안 팔면 돼. 안 팔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규모가 미실현 손실의 규모도 SVB랑은 상관이 거의 뭐 국채의 한 4배 정도 수준이 되는 미실현 손실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안 팔면 된다라고 지금 이제 문제를 뒤로 밀어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심각하고 하니까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는 기대감입니다. 기대가. 이게 뭐냐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호재가 아닌데요. 예.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두 개의 앞서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소장님하고 좀 얘기를 사담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금 금리 인상 시점 종결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PC를 하다 보면은 화면이 파래져 버리면 우리가 강제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도 강제 지금 종료됐다라고 그런 보시는 게 상황이에요. 맞죠. 네.
뭐 강제 종료된 겁니다. 이미 강제 종료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할지 천천히 인하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가 또 네. 전화 연결해서 좀 전략을 들어보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살기 이동우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국내 증시 일단 좀 하방 압력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래도 견조하게 좀 버텨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FOMC 회의 이후에 뚜렷한 재료가 없기는 해서 이번 주 시장은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350에서 2,500포인트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제 강세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듯합니다. 미국 스위스에 이어서 독일 은행 시스템도 우려가 됐지만 빠른 추가 유동성 공급과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우려가 분석되면서 재차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후반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지표에 따른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모습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이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거나 지난주 모처럼 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또 이렇게 순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점에서 그러면 이번 주 어디에다가 우리가 어느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번 주도 그 흐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볼 종목과 업종은 반도체 소부장주인 FST와 KPS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300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30일 날 K-칩스법 통과 기대감, 그리고 4월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주들이 대거 실적 개선과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서 추가 상승세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관심 둘 종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인포뱅크와 모트렉스입니다. 이번 달 삼성전자가 암바렐라의 자율주행 반도체 5나노 파운드리를 수주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M&A를 통해서도 자율주행 사업에 추가 투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제네시스 G90 모델을 통해서 자율주행 단계를 높이게 되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금융 시스템 불안이 연쇄적으로 좀 나오긴 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유동성 추가 공급을 준비하게 되면서 단도리를 잘 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초반 강사 출발은 하겠지만 상승의 가속화보다는 유지되면서 강세 종목별로만 계속 순환 장세는 좀 이어질 듯하고요. 이번 주도 최근 강세 보였던 2차 전지와 AI, 로봇 등은 업종 내에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덜했던 쪽을 좀 공략하시거나 조정과 하락대 반복 매매를 진입하시는 게 좀 유효해 보이고 지난주 후반 강세 보였던 반등을 시도했던 반도체 업종은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8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죠. 0.3% 오늘도 반등 좀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22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중소형주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예상 체결지수 코스닥 830포인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8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 SDI 호가에서는 72만 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69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네이버, 기아가 1% 안팎으로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씩 출회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에코프로비엠 오늘 다시 호가에서는 또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8,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됩니다. LNF가 에코프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측면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또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에서 보시다시피 또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HLB도 0.7%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4,650원이죠. 셀트리온 제약은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4,5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1.9% 상승 예상됩니다. 펄어비스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9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저희가 지금 연준 얘기를 해봤으니까 예. FOMC 일단 지금 일주일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네. 좀 간단하게 그래도 리뷰를 좀 해봐야겠죠. 지난주 FOMC 네. 회의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주목해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FOMC 회의는 굉장히 좀 도비시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연준은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리려고 하겠지만 돈도 계속 풀 거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세게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좀 떼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금리는 계속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서 브레이크도 세게 밟고 있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브레이크를 금리 인상이라고 하고 돈 푸는 거를 엑셀이라고 생각하면 브레이크를 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우나 있습니다. 한정막 안에 에어컨 틀어놨구만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글로벌 트렌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려도 돈은 풀겠다는 게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영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랬죠. 이미 이제 미국이라고도 못할 소냐 이게 이제 될 겁니다. 돈을 풀 거고 금리도 인상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가가 좋은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도비시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언론에서 분석들도 많지만 저는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FOMC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이유는 뭐죠? SVB 사태도 터졌는데 금리 인상 그만하는 게 좋지 않겠어? 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스탠포드에서 지난주에 논문이 나와서 월가에서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에 그 뱅크런이 일어났던 SVB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있는 은행들이 보니까 꽤 많더라. 그러니까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말이. 라는 거죠. 이게 보시는 논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1619개? 네, 1619개가 뱅크런이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뱅크런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따져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은행의 상태가 안 좋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행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거를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네. 모르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세상이 알게 됐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상이 알게 되더라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으면 뱅크런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지금 네.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꼼꼼하게 경제 뉴스를 챙기고 그 뉴스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 가정을 하는 겁니다. 50% 정도만 뱅크런 해가지고 돈을 뺀다라고 하면은 170개 정도의 은행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100%가 다 지금 저희처럼 아침에 뉴스 보고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네. 1,700개, 1,600개 이상의 은행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아마 옐런도 알고 파월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 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거죠, 금리 인상을. 아니, 저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 보면은 대출 상환고는 최대한 늦추고 그렇죠. 예금은 빼고 그렇죠. 일단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대출 보니까 상환을 늦춘다. 예. 아니 가급적이면은 어쨌든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파월 의장한테 딱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사실 긴축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SVB 때문에 은행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연준이 금리를 더 안 올려도 은행들이 알아서 긴축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했거든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대신해 해줬네. 주셨네. 그러면 나는 이제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되겠니? 왜냐면 얘네들이 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FOMC가 도비시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파월 의장이 명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뉘앙스는 내가 안 하더라도 지금 긴축이 시작됐다.
은행권에서 네.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 자연스럽게 긴축 효과가 있을 거고 나는 금리는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도비시하게 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요. 뭐 이러니까 제롬 펄 연준 의장 신뢰도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네, 말도 계속 뭐 제가 바뀌고. 어디 뭐 네. 파월 의장뿐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그때 파월 의장 지금 이제 이효석 이사께서 해석하다시피 지난 22일 날 미국의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매파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시는 많이 빠졌잖아요. 그게 옐런 장관 이야기가 옐런 있었죠. 장관 발언 때문이었다고 네. 보잖아요. 네. 우리 뭐 전액 다 뭐 터질 때마다 예금 다 보호해줄 건 아니다 이렇게 했던 네. 그 말이었는데 네. 그 다음 날 말이 또 이제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여기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재무장관, 연준 의장, 백악관에 무슨 뭐 하다못해 높은 양반들 해서 지금 뭔가 합의가 돼서 지금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그들 사이에도 뭐가 뭔지 지금 글쎄요, 이제 뭐 좀 헷갈리는데요. 네. 옐런 장관의 발언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게 컵에 이제 물이 절반 정도 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요 말입니다. 절반이나 차 있네, 아니면은 반이나 비었네. 뭐 이게 주목하는. 예. 다시 말하면은 옐런 장관이 한 얘기는 다는 못 해주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겠다라는 게 이제 원론인데 하다 보니까 뭐 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는 또 좋다가 아닌 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좋다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중간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확한 스탠스는 이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도와준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는 내 얘기 들었지? 그럼 문제가 안 생길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제 관련해서 파월 의장과 옐런 장관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이라는 분이 일침을 날린 게 있는데요. 네. 그 내용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이 패닉을 멈추려면 특히 채권 시장은 정말 패닉인데요. 이 패닉을 멈추려면 파월과 옐런이 패닉하게 될 때 멈출 것 같다. 저 사람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해가지고 우왕좌왕 할 때가 시장이 패닉을 멈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침을 날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FOMC의 스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시하고 금리는 올리지만 돈도 더 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은행권 이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뱅크런 사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빠져나온 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개인 집 금고로 간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그 소형 은행에서 나온 돈이 대형 은행으로 다 들어갔다. 대형 은행. 이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소형 은행에서 나온 돈이 대략 0.5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네. 상당히 큰 규모예요. 예. 근데 그게 다 대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은행은 나 예금 안 받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나 예금 안 받아도 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이제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여기다 안 넣고 어디다 넣냐면요. 네. MMF에 넣습니다. MMF의 자금이 지금 5조 달러가 또 이게 넘어가가지고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들이 지금 넘쳐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이 너무 지금 풀리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놓고 이것이 QE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는 건 뭐냐면 연준에서 그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소형 은행에 대해서 너 국채 팔지 마라고 얘기한 것만 해도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 네. 얘가 안 팔았기 때문에 생기는 유동성 공급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지금 돈이 넘쳐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해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 저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월가의 뭐 전략가들 뭐 나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는 좀 방어적으로 포지션을 운용하고 있어. 이런 쪽의 비중이 더 높아요. 높습니다. 네. 지금 CNBC 들어가 보니까 IMF 총재도 뭔가 이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에 뭔가 조금 쎄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의역하면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고 하는데 또 마켓워치는 들어가 보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 엄청난 이 워스트 뱅킹 메스라는 거니까 최악의 어떤 그
금융 혼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아직까지 증시에 투자자들 갖다가 얼어붙게 안 만들지? 궁금한 거예요, 전부.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이제 비유해드린 걸로 네. 설명을 해보면 아니 그런데 답을 저희가 네네.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달 PCE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다가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권 위기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지표의 중요성은 다소 조금 희석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역시 이번 주도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 나타내고 있는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423포인트고요. 코스닥 0.47% 올라갑니다. 82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은 또 순조로운 출발 좀 보여주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6%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62,6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3% 강세 보여줍니다. 58만 7천 원이죠. SK하이닉스가 0.6% 하락하고요.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수세가 유입되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보시다시피 셀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SDI가 1.3% 상승으로 72만 9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권이고요. LG화학도 2% 강세입니다. 뭐 지금 보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다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이고요. 현대차 0.7% 하락, 네이버도 0.9% 떨어집니다. 기아가 2.5% 약세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 쪽으로만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 다시 반등 보여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소폭 떨어졌고요. 오늘 1% 다시 올라갑니다. 23만 5,500원. 에코프로는 0.9% 하락이고요. LNF 오늘 엄청 올라가네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올라갔고 오늘도 8.4% 강세 29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2차 전지 소재 쪽 내에서 종목 간 좀 키맞추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강보합권으로 63,400원, HLB가 1.7% 하락 34,250원이죠. 셀트리온제약 1% 떨어집니다. 지금 91,700원이고요. 카카오게임즈가 0.4% 올라가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보합권이죠. 펄어비스가 1% 약세, JYP 엔터테인먼트는 0.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합니다. 각각 128억 원, 6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는 개인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 금속에서도 오늘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36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528억 원 매도 우위. 이 가운데 기관, 지금 아직은 매도 우위. 지금 조금 매도 우위로 바뀌었습니다. 36억 원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지금 현재 20전 상승한 1,294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앞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이효석 이사님 답변부터 들어봐야겠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설 또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느냐 이게 요점인 그렇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실적도 중요한데요.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고 미국의 2년물 금리를 보면 굉장히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엄청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니까 5.1%였던 2주 전까지만 해도 5.1%여서 제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2년물 금리가 지금은 3.7%입니다. 2주 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거고요. 이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어렵고 국채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채권의 가격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빠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최근에 다우 지수와 나스닥의 움직임이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 무슨 들어서는 말이냐면 나스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나스닥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작년 4분기는 다우가 좋았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경기나 아니면 기존의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큰 건데 그 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스닥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명백하게 AI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의 주가의 흐름도 예. 보면은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를 냈을 때까지만 해도 오 이게 뭐지 정도였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심상치 않은데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또 새로운 그 기술들이 나왔는데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AI 폭발의 시대가 왔다. AI를 통해서 정말로 과거의 iOS를 통해서 엄청난 생태계가 생겼던 것처럼 AI에 기반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주말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읽은 논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이 논문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네. 논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문의 제목이 재밌습니다. GPT는 GPT다. 우리가 GPT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온 GPT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챗 GPT예요. 네. 근데 뒤에 나온 GPT는 뭐냐면은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용 기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에 배경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인터넷, 증기기관, 그러니까 증기기관 혁명, 인터넷 혁명, 아이폰 혁명과 같은 정도 수준의 기술이다라고 제목이 써 있는 거죠. 근데 저 제목을 누가 쓴 거냐? 저 논문을 저자를 보면 오픈 AI가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GPT를 만든 애가 나는 내가 만든 GPT는 GPT 같아. 라고 이야기를 자기소개서 한 같은 거예요? 자기소개서와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무서운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앞에서 GPT는 챗 GPT를 의미하는데 저게 좀 저 뒤에 나오는 GPT는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인터넷이 됐건 네. 증기기관 혁명이 됐건 이런 것들이 그러니 뭐 너도 나다 쉽게 쓸 수 있다 차원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혁신이다. 혁신적이다. 혁신에 가깝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나 잘났다는 얘기죠. 오픈 맞습니다. AI가. 그러니까 지금 네. 2008년 금융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QE가 극복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폰이 극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 이 생태계가 커졌기 때문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생성된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2023년의 위기는 AI가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그만큼 더 풀릴 것 같고요. 근데 이 내용의 이제 제목은 부제는 뭐냐면요.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자, AI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자, 이건 투자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에 대해도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는 논문이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GPT는 GPT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GPT 3.5는 챗 GPT라고 얘기하죠. 네. 이걸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봤어요. 시험들을 보면은 GPT 3.5, 그러니까 챗 GPT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 있는가 하면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챗 GPT-4가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네네네. 이건 전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네,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챗 GPT고요. 예.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로 올라갈수록 1등이고 밑으로 가면 꼴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하는 뭐 시험도 있는데 꼴등하는 시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녹색을 보시면 다 수익권이죠. 대부분 다 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챗 GPT한테도 GPT-4한테도 물어보고 개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네가 하는 일을 GPT를 통해서 하면은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이틀 동안 하는 일을
하루도 안 걸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면은 뭐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AI 때문에 너의 그 생산성이 50% 이상, 2배 이상 증가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19%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얘기는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조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의외의 결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한테 늘 하는 말은 얘야, 가급적이면 머리 쓰는 일을 해라. 그래서 화이트 칼라를 입고 가서 머리 쓰는 일이야 돈을 번다. 근데 그건 이제 GPT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쉬운 네. 일과 어려운 일을 비교한 건데요. 세 번째 자료에서 보면은 이 그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잡한데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열심히 일하려고 해가지고 2년, 3년 걸려가지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다 GPT가 할 수 있다. 금방 할 수 있는 쉬운 일. 우리가 그냥 바로 청소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은 GPT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일들은 GPT가 안 뺏어가는 일이고요. 이 일은 다 뺏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이트 칼라 리세션과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아마 대부분 GPT 때문에 임금의 강한 하방 압력 혹은 퇴사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쪽 일은 안 뺏어갈 거나 못 뺏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해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GPT를 활용하기만 하면 잘 활용하는 기업은요. 비용 절감을요.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GPT 통해서 뭐 종목 분석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챗GPT를 하니까 뭐 이상한 거짓말하고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과된 게 이제 새로 추가된 그런 기술이 뭐가 있냐면은 챗GPT가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제가 점심 때 뭘 먹을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가게가 좋은지 어느 가게가 비었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앱이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앱을 찾아가지고 뭔가를 찾아보고 하려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GPT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예. 그러다 보면 챗 GPT 안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쌓여 올라갈 수 있어요. 나도 좀 써줘. GPT야, 내 걸 좀 써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고요. 예. 아마 이게 굉장히 큰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을 하셨는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지난주에 AI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다 대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AI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아마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정민 앵커님 시장 상황 한번 짚어주세요. 지금 갑자기 왜 또 빠지지? 지금 현재 예. 코스피가 약보합권이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인데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를 빼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2차 전지 셀 쪽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2차 전지 쪽 제외하고는 지금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그래요. 증시와 관련해서 전략을 세울 때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춤을 춰라. 파티에 갔으니까 춤을 추긴 하는데 딱 문 옆에 붙어가지고 춤을 춰라.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까 지금 이제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주가가 오르긴 하니까 이제 춤을 추긴 하는데 같이. 그러나 언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둘 중에 뭘 뗄지를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참 옆에 붙어 있다가 바로 나갈 수 있게 그 전략 중에 하나 그 전략을 이제 소개하신 분이 나심 탈레브라는 분이에요. 안티프레자일 아니면 블랙스완 이런 책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좀 주로 하시는 전략이 뭐냐면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풋옵션 굉장히 외곽에 있는 풋옵션을 사놓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시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전략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문 밖으로 이제 뛰쳐나갈 준비도 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쨌든 누군가는 이때를 기회로 삼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좀 좋은 우호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사님 말씀 듣다 보면은 이 이사 말을 듣다 보면은 좀 전에는 방금 그 문 쪽에서 파티 가서 춤을 추라 하니까 딱 떠오르는 장면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서 자주 보는 아니 그 무서울 거 없는 사자도 네. 그 이렇게 연못에 물을 갖다가 목을 축이는데 자세 보면은 언제 악어가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 경계하면서 네. 하는 물을 갖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기도 했는데 자 그리고 챗 GPT 뭐 AI의 어떤 그 진짜 그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인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데 근데 왜 이 친구들은 안 사죠? 지금 개인만 사요. 네네네. 뭐 AI가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살 수 있는 종목이 있냐? 그러면 뭘 반도체 뭐 이거 살 수는 있지만 딱 이게 한 쿠션을 맞고 들어오는 거라서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뭐 직접적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 이제 그렇구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식은 또 AI랑 직접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리스크들도 상존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AI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사자 이런 내용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또 저 옆에 이제 로봇 관련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좀 시장에 그동안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챙기자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흐름은 이제 장기적으로 AI가 아이폰처럼 뭔가 뭐 5년, 10년 후에 어떤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외국인들도 오늘 그 셀 쪽으로는 사긴 사네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사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가 우둔하다기보다는 요즘 개인들도 굉장히 현명해가지고 맞아요. 네.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제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뒷북치면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받아주는 이제 총알바지 한번 대주는 건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 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네, 와, 뭐 그렇게 되면 대박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시죠. 네. 그래요. 뭐 아까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네. 부분이 어떤 직업군이 AI한테 일자리를 제일 많이 뺏길 거냐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요. 인간이 고른 게 있고 기계가 고른 게 있거든요. 네. 인간이 고른 것들에 보면은 뭐 번역가라든지 아니면은 리서치 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일자리를 AI한테 뺏길 것 같다. 시인도요? 수학자들도. 네. 그리고 세무사들이요. 시인도. 네네. 네. 시를 AI가 더 잘 쓰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퀀트 화가도 애널리스트. 그럴까요, 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뭐 있겠죠. 경제 채널의 앵커는 우리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중요한 우리는 대체 거는 가능하죠. 이게 보면은 제일 잘하시는 분이 여기 있고 못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라면 어떤 네. 직군이든 보통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I는 어떤 모양을 만드냐면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분은 죄송하지만 필요 없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직군이라도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림이 됐든 시인이 됐든 그분들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겠니? AI가 니보다 잘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굉장히 좀 위협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 저는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한테도 물어보고 GPT한테도 물어봤는데 인간 중에는 여러 가지 직군들 중에서 수백 개 중에서 15개만 AI한테 확실히 뺏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기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계는 86개가 다 뺏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냉철하게 보면은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갈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많이 발전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논문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GPT를 만든
오픈 AI가 썼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내용 저희 다음 주에 한번 더 들려주세요. 네, 왜냐면 AI는 이제 앞으로 대세고 트렌드니까 좀 알려주세요. 네. 이호석 근데 아카데미 뭐,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알 홍보하셨네요. 깨알 홍보. 네. 아무리 그래도 뭐 피카소를 흉내내고 달리를 흉내는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들을 뛰어넘는 창작품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AI보다 잘하는 정말 사람은 소수의 몇 살아남는 명이 거고, 예, 그 얘기인 집중되는 것 같아요. 거고 결국 이거는 양극화의 문제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프라임에셋 최원진 팀장님 함께하십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부터 토탈 리턴 ETF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토탈 리턴 ETF만큼은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토탈 리턴 ETF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 리턴 ETF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 어떤 상품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토탈 리턴 ETF란 기존의 ETF와는 다르게 배당이나 이자 등의 수익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형태의 ETF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ETF는 배당 수익이나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데요. 이때 투자자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토탈 리턴 ETF는 이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이를 바로 지수나 채권 등 포트폴리오에 재투자하여 ETF를 매도하기 전에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입니다. 또한 분배금이 자동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배당금이나 이자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운영의 편의성이 높고 배당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은 수익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어 장기 수익률을 더 높게 만들어줍니다. 즉 토탈 리턴 ETF는 일반 ETF에 비해 더 높은 복리 효과와 과세 이연 효과 그리고 운영의 편의성 등의 장점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탈 리턴이네요. 받아야 되는 네. 배당금, 이자 이런 걸 갖다가 그냥 막 같이 투자해 주라.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수익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몰린다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일반적으로 ETF는 1월, 4월, 7월, 10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다음 달인 4월에는 12월 결산 법인들의 배당이 이루어지는데요. 분배금이 가장 커지는 시기인 만큼 외국인들이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연시키고자 토탈 리턴 ETF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금 내는 시기를 미뤄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ETF 보수 측면에서도 0.04%에서 0.15% 수준으로 일반적인 ETF에 비해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형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반 ETF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재투자도 가능한 토탈 리턴 ETF가 더 매력적이었을 것으로 풀이되며 지난 1월 이후 상승했던 지수가 지난달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특히나 뭐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뭐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게 바로 1, 2위로 따졌을 때 토탈 리턴 ETF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등 국내 지수보다 MSCI 코리아 지수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기관인 MSCI에 대한 신뢰성이 높고 최근 10년 중 7년 동안 코스피 200보다 더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장기 성과 또한 우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코스피나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닌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넷 한국 지수를 추정하는 ETF 상품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MSCI 코리아 지수는 MSCI가 국내 상장 주식 중 유동성,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형주와 중형주 위주로 103개 내외로 종목을 선별해 지수에 편입합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는 타이거 MSCI 코리아 토탈 리턴 ETF이고 2위는 코덱스 MSCI 코리아 토탈 리턴 ETF라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며 2월 이후 기간을 넓혀보면은 각각 4,672억 원과 2,122억 원치나 외국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뭐 이름조차 생소한 토탈 리턴 ETF였습니다만 또 최 팀장 설명 들으니까 이제 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이거 좀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토탈 리턴 ETF는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장기 투자자를 위한 ETF이지만은 연금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토탈 리턴 ETF의 장점 중 하나가 과세 이연인데 연금 계좌 역시 연금을 수령하거나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혜택이 중복됩니다. 혜택이 겹친다고 더 유리해지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연금 계좌보다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난 채로 매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 토탈 리턴 ETF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도할 때 상승한 과표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만약 매수 시점보다 매도 시점에 ETF가 손실이 났다면 그동안 재투자된 분배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ETF의 경우 매도 시 분배금을 포함해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진 않습니다. 즉 과세 이연 효과뿐만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세금적으로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토탈 리턴 ETF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먼저 세금 측면에서 과세 이연 등의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매도 시 한꺼번에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분배금을 제외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토탈 리턴 ETF의 경우 해외 주식 ETF와 동일하게 재투자된 분배금을 포함해서 매매 차익에 대해 총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하락폭이 더 확대되어 손실을 키울 수 있으며 거래량 또한 일반 ETF보다 적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집에 살고 있던 점유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사비를 주고 달래보아도 협상이 아예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 경매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명도 2탄 준비했습니다. 점유자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매 길잡이시죠? 설춘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하고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숨차게 달려와서 이제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네. 기쁜데요. 기쁜 거 맞으세요? 기쁜데, 아니 근데 이거 지금 대부분 이 명도 이 부분에서 어지간하면 이제 타협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국 또 이제 강제 집행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실제로 저희가 낙찰을 받으면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비하고 이사기간 협상을 해서 약 한 95% 이상은 좀 명도가 원활하고요. 반면에 이제 한 5%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강제로 좀 짐을 끄집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네. 것과 똑같고요. 실제로 이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받은 아파트나 상가에 있는 모든 짐을 갖다가 이제 끄집어내고 사실상 낙찰자가 이제 도어락만 교체하면 강제 집행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워낙 이쪽으로 오래되시니까 알고 계신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점유자가 잠수를 탈 수도 있고, 뭐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막무가내로 이제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네. 오늘 그 사례를 간단하게 한 4가지 예. 정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지인이 그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낙찰받고 명도 협상을 하러 갔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이사를 갔다.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문을 따고 들어가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제 점유자하고 통화를 해서 협상이 돼서 문을 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진짜 관리사무소에서 말한 것처럼 문을 따고 들어가면 나중에 이를테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협상이 안 되면 예.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또 수강생이 제주도에 오피스텔을 낙찰받았습니다. 네. 한 반값에 낙찰받아서 상당히 좋았는데 명도 협상을 하면서 이제 사실 전용 면적이 9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사비를 그래도 배당을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한 50만 원 정도 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비를 한 600만 원을 달라는 거죠. 네. 1년치 월세를 달라고 하니까 낙찰자로서도 좀 불편하다. 그리고 끝내 이제 강제 집행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도 한 분이 낙찰을 받고 아파트에 이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 관리비를 확인하러 갔는데 네. 관리사무소장님이 저분이 점유자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냥 체납 관리비 협상하러 갔다가 점유자 만나서 그냥 이사비 100만 원, 이사 기간 3주 주고 또 깔끔하게 끝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천에 이제 공장을 좀 큰 걸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8명이나 있었어요. 워낙 공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임차인들은 이사비를 이제 5천만 원씩 이제 요구한 거죠. 물론 이제 규모가 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8명이니까 한두 명한테 먼저 이사비를 2천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나가는 분한테는 2천만 원, 그다음부터는 이사비가 없다. 그래서 한두 명이 나가니까 곧바로 모든 분들이 협상에서 바로 나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예. 다 지금 설명해 주신 거 지인들의 경험하신 거지 교수님이 경험하신 거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도 명령 자체는 좀 기계적으로 신청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 명령을 기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네. 일단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명도 협상을 하다 보면 명도 협상이 된 케이스도 있고 명도 협상이 안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거나 명도 협상이 됐든 안 됐든 명도 협상이 돼도 나중에 안 나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네. 일단 인도 명령 결정을 무조건 받아둔다. 다만 이 인도 명령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가 본인의 소유자임을 이제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잔대금 완납 증명서나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등기 서류만 제출해 준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교수님 지금 화면에도 정리가 됐습니다만 인도 명령과 인도 소송 두 가지 방법인데 조금만 더 그 차이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한테 강제 집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집행관이 인도 명령 결정문이나 인도 소송 판결문이나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매에서는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경매에서만 있는 절차입니다. 사실 이제 인도 명령은 굉장히 신속합니다. 결정을 받는데 한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반면에 이제 소송은 거의 한 1년 정도가 걸린다. 그러니까 사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인도 명령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자가 신청을 해야 되지만 실무에서는 잔대금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사실 또 비용도 한 5만 원 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는 한 99.9%가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다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뭐 유치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부득이하게 인도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용하고 처리 기간 자체를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도 명령 자체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신청 방법을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일단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은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잔대금을 납부하면 그 잔대금 완납 증명원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계에다가 그냥 인도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빠른 경우에는 하루, 통상은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인도 명령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강제 집행까지 그러면은 뭐 낙찰자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 명령 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쨌거나 인도 명령 신청해서 인도 명령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서 그 인도 명령 결정문을 낙찰자하고 점유자한테 송달해 줍니다. 그럼 이제 그 송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낙찰자가 확인하면 낙찰자는 인도 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 가서 뭐 이를테면 집행문하고 송달 증명을 부여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집행관 사무소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집행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소에 가서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일정한 비용을 일단 납부하고 그 이후에 집행관이 이제 계고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유자를 만나서 만약에 이제 점유자가 우리 이진우 소장님이라고 한다면 집행관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거 이정민 앵커가 낙찰받은 집이고 소유자가 됐는데 왜 당신 집을 비워주지 않느냐? 2주 만에 비워주셔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은 당신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이제 압박하는 계고. 또는 이제 그 다른 말을 그걸 예고라고 하는 건데. 낙찰자가 이정민 앵커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고를 하고 그러면 통상 이제 2주 안에 대부분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끝내 안 나가면 이제 강제 집행 또는 이제 동산 경매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비유가 마음에 안 드시죠? 근데 교수님, 이 강제 집행 당일 날이 진짜 사실 좀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한 번쯤 봤더라면은 뭐
상상이 가는데 아니 진짜 막 집에 들어가서 물건하고 사람 막 끄집어내고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게 막 되게 네. 막 무섭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행관이 분명히 와서 우리 소장님한테 네. 2주 안에 예. 원만하게 나가셔라 예. 양해를 좀 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끝내 안 나가면 예.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는 2주 만에도 이 사람이 안 나간다. 강제 집행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집행관이 강제 집행 날짜를 잡아서 네. 이제 인부들하고 갑니다. 인부들하고 가서 보면 또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이제 지금부터 집행을 개시하겠다. 안 저 나가셨습니까? 같으면 어디 뭐 산에 운동을 하러 가든지 어디 집 비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소장님한테 먼저 귀중품을 먼저 챙기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인부들이 이삿짐 보관센터 이삿짐 박스를 가지고 예. 곧바로 한 30-40분 정도 안에 명도를 다 한다라고 하는 점.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이 댁에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참관인 2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 보증을 세운 다음에 곧바로 강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와, 지금 화면 보니까 말끔하게 짐이 다 네, 맞습니다. 치워진 상태인데. 네네. 네. 비포 애프터가 저렇게 아니, 산 다녀왔다가 왔는데 저렇게 돼 있으면 황당하죠. 네. 근데 이미 이제 마음의 준비를 아마 하고 계셨을 겁니다. 아까 그렇죠. 분명히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들 거고 만만치 않게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얼마나 드나요, 대략적으로? 네, 일단 집행관의 강제 집행은 그 부동산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서 강제 집행 비용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부들이 투입이 됩니다. 네, 인부들의 비용이 1인당 한 12만 원 정도 투입이 된다. 앞서도 참관인이 있는 경우도 그럼 그때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가요? 아니, 참관인은 이제 낙찰자가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낙찰자라면 예. 저희 친구 2명 증인을 세우는 거니까 네, 그것은 큰 의미가 없고. 뭐 지인한테 부탁하면 네, 맞습니다.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33평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인부가 한 12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비용만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사실 이제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아니 33평형 아파트 집행하는데 12명이나 오는 것은 너무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삿짐을 부르더라도 한 4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죠. 다만 4명을 부르면 우리가 시간을 많이 양해를 해줘야 돼요. 예. 거의 하루 종일. 맞습니다. 예. 근데 집행관은 30-40분 안에 끝을 내야 돼요. 예. 여기 끝나고 또 다른 데 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강제 집행 비용 아까 그 150만 원에다가 또 최악의 경우에는 트럭 보관 비용 60만 원, 또 창고의 보관실 보관료 한 200~300만 원 이상이 투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점유자하고 원만하게 이사비를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까 우리 그 소장님께서 끝내 안 나가시면 제가 이제 그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예.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상 이미 자력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네. 지금 실거주를 안 하고 만약에 네. 투자 목적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도 사실은 이제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낙찰을 받자마자 곧바로 파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흔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바로 팔았을 때 양도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파는 경우는 있다. 낙찰자가 이제 명도까지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찰을 받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단기적으로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추후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실무에서는 가장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등기 관련해서 뭔가 또 우리가 또 좀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낙찰자는 잔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 굳이 등기는 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올바른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원래 우리가 등기를 할 때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만큼은 경매계가 등기소 역할을 합니다.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 경매계에 가서 등기를 신청한다. 우리 이제 등기를 신청할 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 대장 또는 뭐 등기부, 낙찰자의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게 필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낙찰자는 잔대금 완납 증명원과 매각 허가 결정문을 받아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등기부에 뭐 경매 등기, 근저당권 좀 이런 것들 지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말소 등록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대장 또는 낙찰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해 가지고
해당 경매계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지저분한 것들을 좀 지워주세요라고 하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계가 문제가 없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등기소에 보내서 등기가 이제 끝나게 되면 등기소에서는 해당 경매계에다 이제 뭘 보내주냐면 등기 필증을 보내줍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문서, 땅문서.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낙찰자는 해당 경매에 가서 받으면 끝나는 거고 예. 또 하나 이 등기 필증은 한 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꼭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해주신 비용 말고도 또 법무사 수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또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지인 찬스 이런 거 말고요. 네, 근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 법무사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셀프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셀프. 네, 그래서 요즘에는 셀프 등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직접 예.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한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셀프 등기를 하려면 본인이 잔대금을 다 납부해야 됩니다. 어허. 만약에 내가 일부라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예. 반드시 그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반드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임장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되는데 이건 좀 다음 주에 들어봐야겠네요. 어디 청라 쪽이요. 청라 쪽? 네. 저희 재밌을 것 예고편처럼, 같은데. 예, 살짝 흘리고 다음 주에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